아니마 개념을 중심으로 본 원형에 대하여 오늘날 사람들은 경험의 토대를 두지 않은 심리학이 한때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벌써 잊어버린 것 같지만 그들의 일반적인 기본 태도는 여전히 심리학을 정신에 관한 이론과 같은 것으로 본 예전의 태도와 비슷하다. 학문의 세계에서는 심리학이 철학 이론이 아니고 경험 분야라는 사실을 학계에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일찍이 페이너와 분투로부터 유래된 저 대담한 방법론적 혁명이 필요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그 뜻깊은 서술들의 덕을 보고 있는 경험적 심학이 한때 존재했다는 사실이 19세기 말엽에 점증하는 물질주의에서는 물론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기억나는 것은 유스티누스 케르너의 프레포르스트의 여자 예언자이다. 새로 대두한 자연과학적 방법론의 방향에서 보면 낭만적으로 기술된 모든 심리학은 파문감이었다. 실험실 과학에 대한 과장된 기대는 이미 페이너의 정신물리학에 반영되어 있다. 그 오늘날의 결과는 심리기술학과 현상학을 위한 학문적 관점의 보편적인 변화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현상학적인 관점이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속속들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론은 당연히 현상학 안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그 대신 모든 곳에서 아직 너무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의심할 바 없이 경험적 입장에 서 있던 프로이트 자신도 마치 뭔가를 이루려면 정신현상을 일정한 측면에서 보는 것이 필수적이란 듯이 그의 이론을 필수 조건이라는 방법과 서로 묶어놓았다. 그렇지만 프로이트는 최소한 신경증의 영역에서는 복합적인 현상을 조사하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런데 그 개방된 영역은 몇 가지 생리적 기초 개념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지 못했다. 그래서 심리학이 마치 충동 생리학의 몫인 듯한 풍조가 생겨났다. 심리학의 이와 같은 제약은 이제 곧 50년이 넘어선 그 당시의 물질주의적 세계관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이러한 정황은 세계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상당한 정도로 남아있다. 사람들은 제약된 작업 영역의 이익뿐만 아니라 그 밖의 넓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개의치 않아도 되는 적절한 구실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총체적 의학심리학은 예컨대 프로이트 심리학의 경우처럼 신경증의 심리학이 일반적인 현상학 지식 없이는 완전히 허공에 뜬 근거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간과하고 있는 점은 신경증 분야에서 피에르 자네가 이미 프로이트 이전의 묘기법을 작성하기 시작했으며 그것도 프로이트처럼 지나치게 많은 이론적, 세계관적 전제라는 부담을 주는 일 없이 실시했다는 사실이다. 엄격한 의학적인 영역을 넘어서 정신현상의 정기적 묘기를 선택한 것으로는 주네부의 철학자 테오도르 프루르누아의 주저, 즉 비상한 인격의 소유자의 심리에 관한 그의 묘사가 대표적이다. 그 뒤를 이어 윌리엄 제임스의 주저, 종교체험의 다양성에서 최초의 종합적인 시도가 이루어졌다. 내가 정신장애의 본질을 인간 정신의 전체와 관련하여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은 이 두 사람 덕분이다. 나 자신은 여러 해 동안 실험적 연구를 하였다. 그러나 신경증과 정신병을 집중적으로 작업하는 가운데 나는 비록 양적인 조사가 바람직하다고는 하더라도 질적인 기술적 방법 없이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의학심리학은 결정적인 사상이 극도로 복잡하다는 것, 오직 사례 기술을 통해서만 그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이론적인 선입견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모든 자연과학은 더 이상 실험적으로 진행할 수 없을 때는 현상을 기술한다. 그렇다고 과학임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경험과학이 이론적인 개념에 따라 그 작업 영역을 제약하면 스스로 채통을 잃게 된다. 시몬은 생리학적인 또는 그 밖의 과학적인 전제가 미치는 범위가 끝난다고 해서 그 기능을 중지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우리는 과학적으로 관찰되는 하나하나의 사례에서 시몬의 종합적 현상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고려는 경험적 개념인 아니마와 같은 개념을 설명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이다. 아니마에 대해 흔히 표명되었던 편견들, 즉 이론적 발명이니 더 심하게는 신화라느니 하는 편견에 대해 나는 아니마가 순수한 경험적 개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개념은 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거나 이와 같은 종류의 현상들의 이름을 부여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의도하지 않은 경험적 개념이다.
이 개념은 예컨대 절지동물이 모든 절족 동물을 포괄하고 그 현상학적 무리에 붙인 이름인 것처럼 아니마라는 말도 그 이상의 무엇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편견들은 유감스럽게도 무지에서 나온 것이다. 비판자들은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상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현상은 대부분 단순한 의학 지식의 경계표 밖에 있는 보편적 인간적 경험 영역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와 관계가 있는 시몬은 의사의 제약된 지식에는 상관없이 인간적 경험의 모든 영역으로부터 나오는 영향들에 반응하며 그 살아있음을 표명한다. 그 본체는 개인적인 것, 본능적인 것 또는 사회적인 것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세계의 현상 속에 자신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 우리가 시몬을 이해하려면 세계를 끌어들여야 한다. 우리는 작업 영역의 경계를 지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이유에서 심지어 그 경계를 지어야 하지만 다만 제약이라는 의식적 전제 아래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실제 치료 과정에서 대면해야 할 현상이 복잡하면 할수록 그 전제는 더욱 넓어야 하고 그 지식도 그에 필적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원시인의 심리학과 신화학, 비교 종교학과 문학사에서 짝지음의 주제의 중요성과 그 보편적인 분포를 모르는 사람은 아니마 개념의 문제에 끼어들어 이야기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신경증 심리학에 관한 그의 지식이 아니마 개념에 관한 어떤 지식을 전달해 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마의 일반적인 현상에 관한 지식일 뿐이다. 다만 그 지식은 그가 아니마를 개인적으로 흔히는 병적으로 왜곡된 형태로 만나게 될 때 아니마 고유의 의미에 대하여 눈뜨게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인식의 유일한 근본적 토대는 예외 없이 밖에서 주어진 것이라느니 이미 이전에 감관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지력에도 없다는 일반적인 편견이 아직도 신봉되기는 하지만 고대의 루이키포스와 데모크리토스에 주목할 만한 원자설은 원자의 붕괴에 관한 관찰의 근거를 둔 학설이 결코 아니라 가장 작은 조각이라는 신화적 관념의 근거를 둔 학설이었다. 그것은 시몬의 원자로 살아있는 가장 작은 조각으로 이미 구석기 시대의 오스트레일리아인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시몬 상태에서 미지의 외부적 현상의 세계로 투사되었는지는 고대 자연과학과 자연철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것이 너무도 많이 투사되어 있어서 우리는 세계 그 자체가 도대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인식에 관해서 말하고자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물리적 사건을 정신적 과정으로 전환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전화로서 충분한 객관적 세계상이 나온다고 누가 보증하겠는가? 그것은 물리적 사건이 마찬가지로 정신적 사건일 경우에 한한다. 이러한 확신은 아직 우리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 같다. 그러므로 그런 확신이 서기까지 우리는 싫든 좋든 시몬이 상들과 형태들을 공급하여 특히 객체의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는 가정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대체로 사람들은 이러한 형식들이 전통에 의해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도 여전히 원자들에 관해 말한다. 왜냐하면 직간접으로 우리가 데모크리토스의 원자설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데모크리토스나 혹은 최소의 구성요소에 관해 처음 말한 사람은 어디에서 원자에 관해 들었던가? 이런 관념은 원형적 관념이라고 하는 것, 즉 근원상에서 기원한다. 그것들은 물리적 사건의 모상들이 아니라 심적 요소의 고유 산물이다. 시몬을 본질적으로 물리적, 화학적 과정의 단순한 모방으로 이해하려는 물질주의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설은 하나도 증명된 것이 없다. 오히려 그 반대로 수많은 사실들은 시몬이 물리적 과정을 일련의 심상으로 번역하며 그 심상들은 흔히 객관적 과정과 거의 인식할 수 없는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물질주의적인 가설은 너무도 대담하며 형이상학적 오만으로 경험 가능한 것을 능가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관점에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몬적인 것의 본체에 관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정신을 하나의 이차적인 것 또는 표층 현상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계기도 없으며 오히려 그것이 적어도 가설적으로는 요인 그 자체로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는 충분하다. 이런 관점은 심적인 과정이 시험관 안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기까지 계속될 것이다. 사람들은 체와 아니마와 혼으로 이루어지는 현자의 도를 만들려던
연금술사의 공헌을 불가능한 일이라며 웃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중세적 전제의 논리적 귀결인 시몬에 관한 물질주의적인 선입견을 마치 증명된 사실이기나 한 것처럼 현재까지 계속 끌고 다니지 말아야 한다. 복잡한 심적 사상을 화학 공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그리 빨리 성공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심적 요소란 우선 수수께끼 같은 성격을 지닌 자율적인 현실이라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심적 요소가 온갖 실제 경험에 따를 때 생리적 화학적 과정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에 있다. 만약 우리가 심적 요소의 실체성이 무엇인지 결국 알 수 없다면 이것은 또한 물리적 대상, 즉 물질에 대해서도 해당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몬적인 것을 독립된 요소로 본다면 이로부터 의식적 발명이나 조작의 자의성에서 벗어난 시몬적 존재가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니까 만약 저 일과성, 비상성, 희미함, 심지어 하찮음의 성격이 어떤 심적인 것에 결부된다면 이것은 주관적, 정신적인 것, 즉 의식의 내용에 해당된다. 객체 정신, 즉 의식 내용의 선험적인 조건을 나타내는 무의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미리 결정짓는 작용은 무의식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은 전승과는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게 비슷한, 심지어 똑같은 경험과 똑같은 상상된 형상들을 보장한다. 이에 대한 주된 증거의 하나는 신화적 주제의 보편적인 유사성인데 나는 이것을 그들이 지닌 원초상으로서의 성질에 의거하여 원형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원형들 중에서 특히 정신치료자에게 실제로 의미가 있는 원형을 나는 아니마라 불렀다. 이 라틴어 표현은 기독교적 도그마나 지금까지의 어떤 철학적 시몬 개념과 결코 혼동되어서는 안 될 어떤 특정한 것을 지시하는 말이다. 만약 이 개념의 본질을 반쯤이라도 구체적으로 상상하려 한다면 마크로비우스와 같은 고대 그리스의 작가나 고대 중국 철학으로 소급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여기서 아니마는 시몬의 여성적 고태적 부분으로 파악되고 있다. 물론 그렇게 소급하여 파악하는 것은 항상 형이상학적 구상주의에 빠질 위험성과 결부되어 있어 가능한 한 피하려고 하지만 눈앞에 보이듯 생생한 표현을 시도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경험적 개념이라는 점이다. 이 개념에는 그것을 나타내는 형상이 반드시 부착되는데 이 경험적 개념을 우리는 또한 그 특수한 현상학으로 말고는 달리 기술할 수 없다. 시대적으로 제약된 세계관적인 긍정과 부정에 상관없이 학문으로서의 심리학은 모든 시대의 인간 정신에서 솟아난 저 초월적인 견해들을 투사로 파악해야 한다. 다시 말해 형이상학적 공간에서 내몰리고 실체화된 정신 내용으로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아니마를 역사적으로 신적인 짝, 남녀신의 짝에서 만난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원시 신화학의 어두운 심층에까지 미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로 그노시스와 고전적 중국 철학의 철학적 사변에 도달하는데 중국 철학에서는 우주 진화론적 개념의 짝을 양과 음으로 부르고 있다. 우리는 이 짝이 남녀의 출현만큼이나 보편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상상행위는 이런 주제에 결부되어 있어 그것은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에 항상 되풀이하여 똑같은 것을 투사하도록 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상상행위는 이런 주제에 결부되어 있어 그것은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에 항상 되풀이하여 똑같은 것을 투사하도록 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우리가 의료 경험으로 알 수 있듯이 투사는 하나의 무의식적, 자동적 과정이다. 이를 통해 주체가 의식하지 못하는 내용이 객체로 옮겨지며 그럼으로써 그것이 마치 객체에 소속된 것처럼 보인다. 이에 반해서 투사는 그것이 의식될 때, 즉 그 내용이 주체에 속하는 것이라고 간주되는 순간에 중지된다. 고대 그리스의 다신교적 재신의 세계를 무력화시키는 데는 재신의 형상은 다만 인간의 성격이 반영된 것이라는 오이페메로스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기된 견해가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 신의 짝이 이상화된 부모의 짝에 불과하거나 인간적인 사랑의 짝인데 어떤 이유로 하늘에 나타나게 된 것뿐이라고 설명하기는 쉬운 일이다. 투사가 무의식적 과정이 아니라 의식적 의도라면 이런 가정을 내리기는 무척 쉽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부모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다시 말해 주체에게 가장 많이 의식된 개인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바로 이 때문에 부모들은 투사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투사되는 것은 주체에게는 무의식적인, 즉 외견상 그에 속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부모의 상은 투사가 가장 덜 되는 바로 그러한 상인지 모른다. 그것은 너무 많이 의식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바로 부모의 이미지들이 가장 흔하게 투사되며 이것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 보니 투사되는 것이 바로 의식 내용이라고 단정 지을 지경이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전이의 사례들에서 가장 뚜렷이 볼 수 있을 것이다. 환자는 아버지의 이미지를 의사에게 투사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심지어 그것과 결부된 근친상간의 환상을 상당 정도 통찰하고 있는데도 그의 투사의 반작용, 전이의 영향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 즉 그는 마치 자신의 투사를 전혀 통찰하지 못하고 있는 듯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으로는 투사란 결코 의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투사가 먼저 일어난 뒤에 비로소 인식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친상간의 환상을 넘어서 더욱 고도로 정동적인 내용이 부모의 이미지에 결부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의식화가 필요하다고 가정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근친상간의 환상보다 의식화하기가 더욱 어려운 것임에 틀림없는데 이것은 심한 저항으로 억압되어 무의식 상태에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런 견해가 옳다면 우리는 근친상간의 환상 너머에 이보다 더 큰 저항에 의하여 억압된 내용이 존재한다는 추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근친상간보다 더 혐오스러운 것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이런 의문의 해답을 얻으려면 좀 당황스러워진다. 이 해답을 얻기 위해 실제 경험을 동원해보자. 경험은 근친상간의 환상 이외에 종교적 관념들이 부모의 이미지에 연관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여기에 관해서는 역사적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사실들이다. 그러나 종교적 현상들의 상스러움은 어떤 형편인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성적 환상을 시인하는 것이 그의 의사가 구세주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보다 훨씬 견딜만 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첫 번째 경우는 결국 생물학적으로 합법적이지만 두 번째 경우는 분명 병리적이며 사람들은 그것에 커다란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이 저항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것 같다. 문제가 되고 있는 현상은 상상력과 숙고의 부족 때문이며 그것이 환자로 하여금 의식화의 작용을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 이는 아마 종교적 관념들에 대해서 아무런 특별한 저항도 갖고 있지 않을지 모른다. 다만 그는 의사를 하나의 신이나 구원자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지 못할 뿐이다. 그의 이성이 벌써 그가 이와 같은 착각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의사가 그런 구세주를 상상하고 있다는 가정을 하는 데서는 별로 주저하지 않는다. 만일 그 자신이 교리신학자라면 다른 사람을 예언자나 종교의 창시자라고 보는 것은 쉬운 일이다. 역사가 증명하듯 종교적 관념들은 고도로 암시적이며 정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물론 나는 종교사가 보고하는 모든 집단 표상과 무슨 주의로 마무리되는 모든 것을 종교적 관념에 계산해 놓고 있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종교적 이념을 결코 지니고 있지 않다고 굳게 확신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우세한 집단 표상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할 만큼 그토록 전체 인류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바로 그의 유물론, 무신론,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지성주의, 실존주의 등등이 바로 그에게 무해하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는 어딘가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요란하게 또는 조용히 상위의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 심리학은 얼마나 많은 종교적 이념이 부모의 이미지와 관계가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역사는 이에 대한 엄청난 양의 증거를 보존하고 있다. 이와는 상관없이 현대의 의학적 소견은 심지어 부모와의 관계를 종교적 이념이 발생하게 된 고유한 원인이라고 보는 견해조차 시사하였다. 물론 이런 가설은 전문 지식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첫째, 우리는 현대의 가족 심리학을 그것과 전적으로 사정이 다른 원시적인 관계로 무조건 번안해서는 안 되며, 둘째로 무분별한 원부 및 원초적 집단에 대한 환상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며, 셋째이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고유한 문제인 종교적 체험의 현상학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선상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심리학적인 시도들은 이 세 가지 조건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않는다. 심리학적 경험상 우리가 알고 있는 긍정적인 것은 다만 부모의 이미지에는 신의 관념들이 연상되고 있다는 것, 그것도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그러하다는 사실이다. 만약 이에 해당되는 투사들이 통찰을 통해서도 거두어지지 않는다면
가장 합리주의적인 환자의 저항에도 상관없이 우리는 종교적 성질의 정동적 내용이 여기에 게재한다고 생각할 모든 근거를 가진다.